회사를 다녔지만 예, 회사를 다니 퇴사하면서 떡 돌리는 애는 네가 처음이다. 예. 근데 제가 인제 떡 돌릴 때는 좀 많은 저도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이걸 떡을 돌리는 거는' 저는 이제 제가 퇴사하는 게 어떤 나름의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퇴사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죠. '나는 지금 이 코웨이를 떠나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제가 떡 돌릴 때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지금까 3월 31 일자로 저는 그 직장인 신분을 이제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스티커에 적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그래서 떡을 돌렸거든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서 신기하게도 봤지만 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특이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쟤는 뭔가 좀 다르다. 생각이 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인상들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내가 잘을 한 건가?' 뭐 아무튼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나중에 저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제 마음이고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뭐 제가 더 좋아지고 한다면 더 좋은 거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 잘 지내던 제가 여기서 받은 급여도 그렇게 적지는 않았거든요. 적지 않은 연봉,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괜찮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제가 왜 이 코웨이를 퇴사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여러분들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강의의 주 목적이니까요.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직장인이 계시겠지만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생활일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시드 종자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아니면 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이라는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인제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하고 뭐 워라밸을 찾는 요즘에 워라밸을 찾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주어지는 시간은 많지는 않고, 그리고 그런 생활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고 지금은 주 5 일째니까.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쉴 때 아까 최민희 사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저도 토요일 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 피로를 주말에 풀어야 했었기 때문에 잠을 되게 늦게까지 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이 시간과 이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맞았던 이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설명도 좀 공유하고자 싶고요. 이런 생활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도 최미 사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른 시간에 기상을 했었는데 11 시면은 보통 잠을 잤고, 그다음에 이제 3시 반 정도 일어나서 좀 씻고 준비하고 뭐 하다가 보면은 이제 4시 반에 이제 출발을 하죠. 제가 지금은 현재 평택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으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인천에 이제 회사를 가게 되면 5시 50 분쯤에 회사에 도착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8시 40 분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되고,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마무리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지만 9시 정도 되면은 일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일이 이렇게 적게 주어지진 않는 거죠. 물론 사업 계획 다음 해에 사업 계획을 짜는 그런 9 월, 10 월에는 뭐 12시 넘어가기도 다반사고 뭐 밤도 뭐 새기도 하고 같이 여간방 잡아 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 계획을 짜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생활을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직장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그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 제 능력도 계속 역량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했던 거는 '나에게 시간 할애를 해야 된다.' 근데 제 습성상 보니까 밤에 뭔가를 하는 거는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새벽이었고, 그래서 이런 시간 타임 스케줄러가 진행이 됐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5시 50 분부터 8시 40분 이 사이에 시간이 주어지냐 한 2 시간 50분 정도,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는 PM 사업을 하기 때문에 PM을 이제 챙겨 먹기를 시작을 했죠. 뭐 액티, 맨스, 뭐 듀오 뭐 이런 것들을 다 섞어 가면서 이제 맛있게 먹고 맛도 음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PM이 '아 나도 오늘 PM을 마시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PM을 먹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남는 시간에 이제 진행됐던 것들은 제가 이제 독서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어, 제 집에 와보신 여기 그 줌미팅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제 집에 와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집에 보면은 제 책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독서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의 책을 많이 읽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의 역량을 키우려고 했고 그다음에 제가 다녔던 이 코웨이는 이러닝,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뭔가 교육을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 있게 잘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강의가 한 수천 개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이러닝을 통해서 이 시간에 들으면서 제 이제 그 회사의 역량을 키우려고 했죠. 주로 이제 그 회사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적인 쪽으로 이러닝을 많이 듣게 됐었고 이 이러닝이 자유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이긴 하지만 이거를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험을 봐요. 그 이러닝 안에서 이제 마지막 코스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을 봤을 때 60점을 넘지 못하면 이 교육이 한 개 강좌도 한 9만 원, 10만 원 하는데 이걸 통과를 못하면은 이제 그 급여에서 10만 원, 9만 원이 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교육 같은 경우도 물론 이거 선택하는 것도 교육을 듣는 것도 순전히 제 100% 자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따른다라는 그런 것들을 코에는 알려줬죠. 뭐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PM도 자유고 원하는 그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활동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주어진 자유 속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기에 따른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코에서도 저한테는 그렇게 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시험을 못 보게 되면 너는 급여에서 토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PM에서는 우리는 뭐 토해내고 그런 건 없잖아요. 물론 그만큼 결과는 적게 나타나겠지만 그런 자유로움을 마냥 자유로움으로 보지 않고 그거를 내가 더 미래의 자유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회사는 우리에게 경제적 관념을 주기 위해서 매일경제라는 신문을 매일 이렇게 매일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각 직원들이 이제 매일경제를 보면서 그 대한민국에 흘러가는 또 전 세계에 흘러가는 그런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코에는 그런 신문을 이제 구독을 해줘가지고 저도 아침에 경제 신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경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러면서 플랜 A, 그다음에 플랜 B 그리고 플랜 C를 준비하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으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우선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에 이런 말이 있죠. 머슴도 대감댁에서 하라고는 했어요. 예. 우리는 직장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현대판 이런 말씀 드리기 굉장히 죄송한데요. 사실 엄밀하게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저희 직장인은 21세기 현대판 노예 머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녹을 받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지주의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내가 녹을 받는 그런 어떤 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기왕 하는 거 대감댁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제가 코웨이를 다니기 이전에는 중소기업에 있었어요. 근데 중소기업에 있었을 때와 코웨이에 있었을 때의 차이는 뭐 급여 차이도 크지만 이게 일단 사람들이 보는 눈도 다르고요.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일단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져. 중소기업에 있을 때의 저를 대하는 모습과 어, 그 최종 완성체 업체에 있었을 때의 저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와, 이렇게 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장인을 다녀야 된다면 대기업, 더 큰 데에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뭐 물론 중소기업 다니는 것도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대기업에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좋다는 기업에 있었으나 이게 저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만약에 이제 코웨이는 그 정수기, 연수기, 전기레인지, 비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고객들에게 렌탈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웅진코웨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웅진코웨이인데 지금은 이제 웅진이란 말은 떼고 코웨이라고 해요. 왜냐면 전에는 웅진이 이제 그 코웨이를 갖고 있는 그 대주주였지만 지금은 코웨이를 갖고 있는 대주주는 넷마블이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넷마블 아시나요? 넷마블은 게임 회사인데 막 과거에는 이제 그 모두의 마블이라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가 현재는 코웨이의 대주주예요. 주인이죠.
근데 이 넷마블의 의장이 이제 방준혁 의장님이신데, 이 방준혁 의장님의 사촌분이 방시혁 의장님이에요. 방시혁 의장님. 지금 갑자기 그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전 이름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BTS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코웨이 광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웨이 광고에 BTS가 나옵니다. 네, 왜냐면 네, 저희 그 넷마블 주인이신 방준혁 의장님과 그다음에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의장님이신 방시혁 의장님이 서로 사촌 관계라 이런 뭐 가족 관계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코웨이는 현재 이제 BTS가 이제 그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물량 급증이 수시로 일어나요. 수시로. BTS가 정수기를 선전하면 갑자기 정수기 물량 빵 뛰고, BTS가 뭐 청정기 광고하면은 청정기 물량이 빵 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막 이제 그 생산을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제가 코에서 다녔을 때 역할은 자재를 조달을 해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달 구매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빨리 자재를 준비해가지고 생산에 넣어줬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웨이가 거래하는 업체들이 한 150군데의 거래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 제가 한 33군데의 업체를 맡아가지고 이제 자재를 조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협력업체에 조달을 할 때, 물론 이제 저도 최대한 신사적이게 상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도 상사에게 쪼이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분위기죠.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그런 눈치와 분위기 속에서 저도 협력업체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가불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 가불관계 속에서 제가 협력업체를 압박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대기업에서 야 니네 나라 따라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함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스트레스들 때문에 제가 되게 힘들었었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또 최근에는 반도체 수급 이슈가 이제 굉장히 심했는데, 여러분들 그 최근에 차 계약을 뭐 국내 차라든가 아니면 BMW 뭐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한번 알아보시거나 차를 계약을 해보려고 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원하는 풀옵션에 원하는 옵션에 차를 계약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차를 1년 2개월 뒤에 받으실 겁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수요 공급. 찾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잘 안 돼 가지고 조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코웨이도 그만큼 원하는 물량을 잘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그 제품에는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지금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반도체 수급 이슈가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이게 대외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회사 분위기 내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 된 입장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 돼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위에서 얘기했듯이 협력업체의 이제 압박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협력업체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신체적인 부분으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카메라를 보시면 여기 이제 머리 보이세요? 머리 보이면 앞에 이렇게 브릿지한 것처럼 희한하게 이렇게 흰머리가 나 있어요. 다른 데 괜찮은데 이렇게 흰머리가, 이거 지금 여기 다니면서 생겼던 증상이에요. 이 흰머리가. 어, 누가 보면은 브릿지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염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염색을 안 하고 되는데, 이렇게 흰머리가 앞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날 정도로, 저는 다행인 게 그나마 탈모가 진행이 안 된 게 그나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내가 물론 갑의 위치에 있지만 내 협력업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는 싫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가는 생각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알람을 안 맞추고 아침 햇빛에 눈을 뜨고 싶다라는 거죠. 그 새벽에 제가 3시 반에, 아까 타임테이블 제가 보여드렸지만,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려면 제가 제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어요. 핸드폰에 알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알람을 3시부터 맞추기 시작해서 이제 알람 이제 세팅을 하잖아요, 핸드폰에다가. 그러면 3시에 맞추고 3시 20분, 3시 30분, 3시 40분 이렇게 몇 개를 맞춰놔요. 왜냐면은 잘 일어나기 힘드니까. 이렇게 맞추는 생활을 저는 십수년간 해왔어요. 이렇게 항상 알람에 맞춰서 눈을 떠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하는 거, 아침 햇살에, 아침 햇빛에 눈을 뜨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가졌죠. 하지만 그거는 뭐 제가 원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에 잔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때는 이제 알람을 안 맞추지만 일어나면은 아침이 아니라 거의 뭐 이제 해가 중천에 떴거나 해가 넘어가 있거나 이러죠. 그렇게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거죠. '하루가 왜 이렇게 짧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햇빛을 보고 눈을 뜨게 되면 건강에도 좋고 우리는 이제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만약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돈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과연 직장을 다녔을까?' 한번 이 질문을 다른 사람들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서 이런 질문을 간혹 해요. "사장님 혹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돈의 구애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장님 지금 여기 계시겠어요?" 그러면 아니?" 이 질문을 제가 한 10 명한테 하게 되면 9.9 명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9.9 명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직장에 안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돈과 시간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돈과 시간이 내가 지금 출퇴근의 시간에 쪼여 가지고 시간도 없고 또 급여가 괜찮게 연봉을 받는다 치지만 이 돈 받으면 다 이 돈이 어디론가 사라져. 제 급여날이 예. 매월 25 일이면 이제 급여를 받는데 그 급여날에 잠시 인제 급여가 들어오게 되면 잠시 급여는 저에게 인사를 하고 다 인제 작별 인사를 하죠. 그런 생활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직장인들이 갖는 생각을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죠. 이런 직장인 생활을 하던 와중에 인제 다시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직장인 처음 생활을 했을 때 1 년쯤 지났을 때 그 직장 이제 그때는 중소기업에 있었었고요. 그때 타 부서에 계셨던 어떤 인제 아저씨 같으신 분이 하루는 저에게 사실 저랑 그렇게 교류가 인제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회사에서 이제 저녁에 저에게 말씀을 꺼내시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교류가 많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왜 하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되게 의아하게 했었죠. 그래서 "저녁 약속을 갖자."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제 저녁 약속을 가진 게 이제 공원이었어요. 공원에 그분께서 그 빵과 어떤 음료수 이런 것들을 사 갖고 와 주셔 가지고 그게 이제 2004 년이었는데 어떤 커피숍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원에서 저에게 인제 대화를 요청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남자 둘이서 이제 벤치에 앉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분은 그렇게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해 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해 줬던 얘기가 타부서에 있지만 그분은 저를 되게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봤대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깜짝 놀라는 얘기도 했겠지만 그분은 다른 분들과 뭔가 달랐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 자기 얘기를 저에게 해 주고 싶었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책을 소개를 해 줬어요. "내가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데 이거를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냥 책을 줬다고 한다면 책 받고 저는 그냥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안 읽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냥 책을 돌려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추천해 주면서 '이 책을 읽고 꼭 나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 책을 받고 나서 당연히 저는 이제 "네."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이런 심리가 들더라고요. '아 이 책을 저한테 추천을 해 주고 이걸 다시 돌려 달라고 하시네?' 라는 말에 '아 책을 읽어야겠구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전에 저를 남다르게 봤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와 많은 교류가 있지 않은 타인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질 않고 저를 남다르게 봤다고 하시니까 근데 그런 말에 왠지 이분이 책을 추천해 줬을 때 '아 이거는 꼭 읽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게 된 책이 있죠. 이 두 권의 책을 저는 소개를 받았어요. 프로슈머 마케팅 101이라는 책과 프로슈머 파워라는 마케팅이라는 책인데요. 네, 카메라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책이고 이게 잘 안 나오네. 이 책이고 이게 굵기가 이렇게 굵지가 않아요. 얇아요. 얇은 책인데 이 두 권을 저에게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서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받고 밤에 공원에서 헤어지고 바로 읽었어요, 바로. 뭐 그때는 이제 저 혼자 자취하고 있었을 때니까 별다른 뭐 어떤 재밌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책을 바로 펼쳐서 이제 프로시그마 마케팅 101이라는 것부터 읽었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태어나서 자라와서 이 책을 소개받기 전까지 저는 제 인생에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 걸 저는 몰랐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적 용어로는 다단계예요. 법률적 용어로는 다단계고, 영어식 표현, 이제 이 문화는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문화를 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대학교에서도 그런 것들도 모르고 이제 지냈었고, 제가 이 책을 읽고 프로시오 마케팅 101을 다 읽고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읽을 때 한 새벽 1 시쯤이가 됐었는데, 제가 한 시쯤에 이 책을 다 읽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새벽 1 시에 이 소개시켜 준 분한테 새벽 1 시에 죄송을 무릅쓰고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세상에 존재한다고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책을 다 두 권을 다 읽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읽었다." 그러면은 "맞아. 그거 한번 읽어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로슈머 파워도 제가 그날 밤을 새서 다음날 막 해 뜰 때까지, 그때가 이제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있었죠. 이 책 두 권을 다 띄고 나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세상에 이런 게 존재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부자 될 수가 있는데?'라는 생각에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전화를 다시 했죠. "저 이거에 대해서 쪼금 더 알고 싶다." 그러더니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분을 내가 더 만나게 해 주고 싶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따 저녁에 좀 쉬었다가 저녁에 다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저한테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오늘 소개시켜 줄 이 분은 이거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고 이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정말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아마 어 영선이 너한테 다른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게 될 것이고 영선이한테 그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만나게 되면 꼭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그분을 이렇게 막 에디파이, 아메에서는 에디피케이션, 에디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뉴스킨에서는 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소개시켜 주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되게 많이 잘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분을 만나게 되게 되면 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됐고, 아 이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라는 부푼 마음에 막 목욕 재개하고 기다렸다가 막 들뜬 마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밤에 이제 미팅 장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때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 어 저는 이게 막 궁금한데, 그 두 번째 만났던 분의 어 성함을 쪼끔 말씀드려야 제가 원활하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배정환 사장님이 계신데 배정환 사장님이 저를 만났을 때 또 책을 추천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두 책이 인제 저의 뚜껑을 날아가게 해준 이 두 책이고, 두 번째 그 만났던 그 배정환 선생님이 저한테 인제 추천해 주었던 두 개의 책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책이 파이프라인 우화랑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카메라에 보듯이 지금 이렇게 들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에게 소개시켜 줬는데, 이거는 앞에 두 권의 책은 그 뭔가 이렇게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권의 책은 스토리텔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면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떠나서 이 인생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이 인생을 어떻게, 이 변화의 세대에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두 권의 책을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 저한테 그렇게 뭐 만나긴 했지만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집중적으로 막 그 네트워크 마케팅 들어가지 않았고, 이분은 이 책을 많이 추천을 해 주셨어요. 제 기억에 이 두 권의 책을 저한테 추천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의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저는 들어와서 또 읽었죠. 이 책이 스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얘기가 술술 잘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됐고 내재화가 됐어요.
겪어보니까, 이 책을 읽어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도구가 있구나. 내가 직장 생활이 아닌 도구가 있구나라는 걸 깨치게 되었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1년,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월 83만 3,330원씩 제가 넣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적금을 해가지고, 적금을 딱 받았을 때, 제가 받았던 이자는 20만 원이 조금 넘었었어요. 다 세금만 이거 다 떼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걸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의문점을 많이 품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알게 되면서, 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도구가 있구나. 그러고서 이제 저는, 물론 지금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때 당시에 저에게 이걸 소개시켜 줬던 분도 이미 그때 2004년도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뭐 로봇 시대라든가 이런 많은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건데, 그때도 인간은 외로움을 타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적인 터치가 필요하게 되고, 그 터치를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해소를 해줄 수 있게 됐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저한테 해줬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저에게 와닿지 않지만 지금은 매우 크게 와닿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는 인간적인 터치가 필요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인에게 이제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대두가 돼요. 한 가지는 건강한 삶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알죠. 옛날에는 뭐 건강에 대한 사람 몰랐었나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걸 인지하고 있죠. 여기 계신 사장님 중에 이제 메가피플 보스팀의 한수연 사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고를 이제 CF를 많이 보는데, 요즘에 이 건강에 관련된 CF를 매우 많이 해요. 그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CF를 매우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런 광고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뭐 막 각종 그 음도 넣어가면서 이렇게 뭐 이제 어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광고를 많이 하죠. 그렇다라는 것은 기업들은 꿰뚫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부는 건강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업들은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기업이 할 일이 없어서, 돈이 남아 돌아서 할 짓이 없어서 이런 광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내놓을까요? 아니죠. 그런 어떤 메인스트림, 큰 주류의 흐름을 기업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들이 알고 있는 거를 우리 개인들은 그동안은 몰랐지만, 사실 우리들도 그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것의 흐름에 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이 됐어요. 두 번째, 자신의 미래인 노후 생활에 대해서 당연히 경제적 문제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저도 처음에 적금을 부었던 게 그 노후에 대한 대비였는데, 그 적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주식 투자 등등등 많이 했었죠. 물론 수업료 많이 냈었고요. 누구나 자신의 미래의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 대해서 그 주식 투자의 그 귀재, 그리고 오마의 현인, 미국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워렌 버핏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가를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직장 생활은 출근해서 퇴근한 그 뭔가를 내 시간과 노동을 투자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급여를 받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직장을 출근하지 않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저는 거기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죠. 당연히 잠자는 동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절대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의 이 일갈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어가지고 거기에만 국회의원 돼서 들어볼 게 아니라, 우리도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PM이라는 도구로 이미 그 방법을 찾아 계시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의 이런 얘기를 잘 주의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세계에 이제 입문을 하게 돼요. 입문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제 아메이라는 걸 만났어요. 그 배정환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사업은, 그리고 저를 책을 소개시켰던 그분은 아메이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메이, 좋은 생활 주식회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어요. 이 아메이는 아메리칸 웨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길, 그래서 아메이라는 얘기를 땄고요. 이거를 저희 코에를 만드신 분이 이거를 보셨는지
코리아 웨이 해 가지고 이 앞 그 들자를 따서 코웨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인제 우리는 코리아는 K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 K가 아닌 C를 좋아했어요. 코리아가 COREA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COWAY에서 코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죠. 이 아메이는 각종 그 건강기능식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치약 뭐 이런 것들 각종 가정에서 가구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거를 취급을 하는 업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저는 처음에 입문해 가지고 여기서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여기 인제 계셨던 안병환 사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이제 그룹의 총수 리더죠. 이분한테 저는 정말 저는 되게 운이 좋게 납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룹, 어떤 스폰서를 만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막 좌지우지를 하는데 이 여기에 있었던 분을 만났던 건 저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그 안병환 선생님, 배정환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떠나서 저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깊이를 얘기를 해 줬죠. 그런 깊이는 보통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끝난 이후에 애프터 미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밤에 새벽 1-2 시에 같이 있었을 때 정말 그 어떤 네트워크의 철학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네트워크는 어떻게 펼치고 어떤 마인드로 임해야 되고 네트워크의 조직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진짜 심도 있는 내용을 그 새벽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는 역사들은 밤에 이루어진다고 정말 중요한 건 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아미에서 그 문화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직장인 생활을 그때도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계셨던 곳은 안산이고 제가 있었던 곳은 파주고 이렇게 굉장히 또 장거리여 가지고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거리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인제 저는 아미 사업을 흐지부지 하다가 이제 안 하게 되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실패라는 길에 이제 들어서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전략을 저는 수정을 했어요. 내가 제 성향을 알았던 거죠. 이미 미리 인제 저에 대한 성향을 아셨던 여기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의 성향을 돌아봤어요. 자취방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건지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놓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했던 인생의 전략을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제가 김지우 그룹장님을 이제 만나고 있었을 때 제가 김지우 그룹장님에게 김지우 그룹장이 당연히 네트워크의 니은자도 몰랐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김지우 그룹장님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를 해서 "내가 이 한 사람을 후원해야겠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당연히 경비도 필요하고 뭐 소소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가 지원을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김지우 그룹장님 손을 붙잡고 김포공항, 김포공항에 AP 센터라고 AP가 있어요. 아메이 프라자라고 해 가지고 김포공항에 그 AP에 제가 데리고 갔어요. 파주가 제가 집이다 보니까 김포공항이 제일 가까웠어요. 물론 AP는 전국 어디에든지 있어요. 그 AP에 데리고 가서 거기는 계속 매일매일 사업 설명이 매일 열리거든요. 거기를 제가 3 번인가 손을 붙잡고 가서 그 사업 설명 자리에 제가 앉혔어요. 앉혀 가지고 그 당시에 스폰서였던 분들 소개를 해 주면서 "이거를 이제 한번 알아봐라. 내가 이걸 도와줄 테니까 한번 알아봐라." 했는데 알아봐라 했더니만 며칠 후에 저한테 들고 온 게 아메이가 아니라 허벌레이프를 들고 온 거예요. 뭐? 허벌라이프?" 저는 사실 그때 허벌라이프를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허벌라이프가 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허벌라이프를 갖고 왔길래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책을 보고 뭔가를 파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허벌라이프를 갖고 왔을 때 아메이는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회원 수첩을 줘요. 허벌라이프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회원 수첩을 주거든요. "회원 수첩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회원 수첩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보상이라는 게 나와요. 보상이 나오는데 그 회원 수첩을 보면서 딱 봤을 때 이거는 브레이크어웨이 아메이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을 써요. 보상 구조가. 물론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브레이크 깨고 어웨이 저 멀리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깨서 저 멀리 보낸다. 그러니까 아메이는 브레이크 어느 한 그룹을 독립을 시켜서 따로 별도로 독립을 시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독립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허벌라이프도 그런 비슷한 구조인 것 같은데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봤던 건 '수입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느냐.'라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수입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짜 나쁜 다단계고 피라미드예요. 먼저 가입한 사람이 먼저 많이 벌어간다. 나중에 가입한 사람이 먼저 가입한 사람을 이게 역전할 수가 없다. 저는 그걸 무조건 나쁜 걸로 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허벌라이프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보상 구조가 저한테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하겠다고 하니,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고 하니, 그리고 또 외국 기업이고 제가 알아보니까 순위도 굉장히 탄탄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에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고, 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네트워크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PM은 당연히 거기에 가입이 되고 있죠. 느닷없이 허벌라이프를 들고 와서는 막 이제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허벌라이프 사업 방식이 좀 특이해요. 허벌라이프 사업 방식은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 보다는 어떤 식으로 그 교육을 많이 하게 되면, 여기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리점을 유치를 많이 해요. 대리점. 대리점 내세요. 대리점 내세요. 대리점 내세요. 그래서 이거 2009년도 당시에 진짜 골목에 조그만 샵들이, 허벌라이프 샵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어요. 저 그걸 많이 봤고, 저희도 그 샵을 내기 위해서 서울에 막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죠. 그래서 저희도 그 김지우 그룹장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파주 금촌역 앞에다가, 사람들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 금촌역 앞에 저희도 허벌라이프 샵을 냈어요. 샵을 내서 500만 원 이상어치 샵 낸 거 별도로 제품 500만 원치 이상 해가지고 매니저 타이틀을 얻었죠. 그렇게 해서 그 허벌라이프는 그런 식으로 매니저를 유치를 해요. 계속 그렇게 해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당연히 제품 유통이 되겠지만, 이렇게 유통이 되고, 여기에 또 하나 시스템이 뭐였냐면, 그 10회 이제 건강 관리, 다이어트 관리를 해주는데, 10회 관리하면서 3만 원을 받아요. 3만 원 받아가지고 3만 원을 내게 되면 그 샵에 와가지고 10번 와서 그 쉐이크를 타주는 걸 마시고, 거기에 이제 그 찜질기 같은 그 온열기 같은 데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이제 앉아 있을 때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요즘에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트램벌린 많이 하잖아요. 트램벌린도 요즘은 이제 자전거를 많이 이제 샵에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벌라이프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김 지사님이 여기서 뭘 봤냐면 중국 사업에 대한 비전을 봤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허벌라이프 대한민국에 하시는 많은 분들이 중국에 많이 넘어가 계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허벌라이프 중국 시장을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지금 아니, PM을 입에 담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메가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 아메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룹을 잘 깔아놨는데 아메로 회사가 송두리째 없어진 거죠. 허블라이프가 물론 대한민국에 냈었는데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비전을 보고 갔다가 중국 시장이 한 방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거기에 깔아놓으셨던 분들 전부 다 날렸어요. 그래서 다시 다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김지우 사장님도 여기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김지우 사장님, 제가 김지우 사장님 만났을 때, 김지우 사장님은 나름의 그 대기업에서 인원을 관리하는, 현장에서 인원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김지우 사장님이 되게 아까운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뭐가 아까운 능력이라 하겠지만, 김지우 사장님은 제가 봤을 때 자랑이기도 하겠지만, 김지우 사장님은 한국에서 입을 뻥끗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중국 사람이라고 눈치채기가 힘들 거예요. 그만큼 물론 맞춤법에 대해서는 좀 틀리긴 하지만 한국말은 되게 잘한다고 저는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당연히 중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중국말을 잘하는데, 저는 그 중국말을 잘하는 게 저에게는 특기로 보였어요.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허벌라이프를 접했을 때 중국 시장이 있다는 걸 보고서, 이거를 저도 굉장히 큰 이제 가치관으로 봤는데, 이게 한 방에 닫히면서 저도, 김지우 사장님도 굉장히 실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내던 와중에 어느 날,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제 그때도 김지우 그룹장님한테 아미에 대한 거를 해봐라라는 얘기를 저는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들고 온 게 뉴스킨을 들고 온 거예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뉴스킨도 제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회사예요. 아니, 제가 하라는 아메이는 안 하고 여기 맨날 뭐 이상한 것만 들고 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도 회원수첩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회원수첩을 가지고 읽어봤더니만, 뉴스킨은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쓰네? 그래서 일단 합격. 그리고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 오케이, 합격.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아픔을 봤으니까 중국 시장이 열렸는지를 이제 봤죠. 근데 중국 시장이 열려 있네. 그때는 핀에 대한 제약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김 지사님이 저한테 그랬죠. 한번 우리 스폰서님을 만나봐라. 만나봐서
오빠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같이 가서 그 당시에 이제 김종국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스폰서를 제가 봤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근데 당연히 저는 제 입장에서 스폰서를 선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룹을 만나고 어떤 문화를 접하느냐가 저는 아메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인드를 저는 알고 싶었고, 근데 그분의 마인드를 보면은 굉장히 사업가 기질적인 마인드였기 때문에 아, 이분과 뭔가 사업적인 부분에 코드가 잘 맞겠다. 왜냐면 제가 본 김주혜 그룹장님의 사업가 마인드는 되게 좀 특이했거든요. 장모님께서 그 과거에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이제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그런 어떤 고만고만한 삶에서 살았던 제 인식과 김지우 그룹장님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사업의 마인드는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사업가 기질에 맞는 그 두 분이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죠. 그래서 김지우 그룹장님의 그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김지우 그룹장님은 중국으로 일찌감치 진출을 했어요. 허벌라이프에 대한 그 아쉬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서 수많은 센터를 열고 수많은 사업자분들을 유치를 했죠. 근데 뉴스키는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중국의 사업은 진행이 되지만 중국의 실적은 한국의 실적과 합산을 해주지 않아요.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김지우 그룹장님은 한국에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일단은 실적이 돼야 돼요. 한국의 실적이 된 그 뭐 골드핀이 라피즈 핀이니 에메랄드 핀이 달성을 돼야 그 달성한 퍼센테이지만큼의 그 퍼센테이지를 중국의 그룹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골드의 매니저도 못하고 있으면 중국에서 아무리 다이아몬드의 그룹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 다이아몬드 그룹의 보상을 가져오지 못해요. 네. 그런 되게 이제 힘듦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그 사업자 유지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그 유지가 정말 우리한테는 가장 큰 패착이었고 가장 큰 실수였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패착과 실패와 실수의 이런 것들은 우리들은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뉴스키는 어느 직급, 최고 직급이 돼야 중국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여전히 중국의 실적은 합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메 같은 경우는 왼쪽에 뭐 대리 후원이라고 돼 있는데 아메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국제 후원을 하려고 하면은 아이디를 하나 더 두어야 돼요. 그 국가에. 근데 그 국가의 아이디를 두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리 후원이라는 걸 둬야 돼요. 그 국적에 그 국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겠다고 하면은 아미는 그걸 후원해 줄 수 있는 그 후원자를 매칭을 시켜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매니저 직급이 됐을 때 리더십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면 아미의 리더십 보너스는 6%를 주는데 그중에 4%는 그 대리 후원자에 주고 2%를 저한테 줘요. 다 내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아메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었을 당시에 아메의 국제사업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내 게 아니었어요. 근데 PM은 완전히 다르더라 이거죠. 이 여기에 대해서 PM을 저는 굉장히 좋게 받고 PM을 되게 어마어마하게 받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하는 것들도 제가 아까 퇴사의 사유, 잘 지내 코이 하면서 제가 퇴사를 왜 했냐라는 그 물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본 PM은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 시장이 열려 있는 거긴 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보상을 갖고 있어요. 아메의 뉴스키에 좋은 거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메의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의 그런 어떤 구조.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 된다라는 거는 수입의 역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폰서보다 내가 수입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뉴스, 뉴스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어떤 좋은 거, 뉴스킨 같은 경우는 6레벨 사이에 그러니까 아메 같은 경우는 그 그룹이 커지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룹이 커지거나 핀이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주어지는 보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보상이 보면 0.5%, 0.2%뭐 이런 보상들을 줘요. 하지만 그 브레이크어웨이 형식이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수입의 역전 현상이 가서 아 이걸 채택을 하고 있네. 와 PM 대단해. 근데 뉴스키는 이게 독립이 되면 독립이 될수록 6레벨까지 그냥 5%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이 굉장히 그 수입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메보다 훨씬 더, 이거는 뭐 0.5%가 아니라 그냥 5%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더 대단한 거는 12번째 라인까지는 팀엘리트라는 핀을 만들지만 13번째 라인 이후부터의 무한대는 13번째 라인부터는 다 10%예요. 그러니까 뉴스킨의 대단한 거죠. 이런 대단한 것도 그 PM은 채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자 유지 조건이 낮다. 여러분들 다른 사업을 안 하고 PM을 처음 접하시고 분들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PM에 눈을 떴다? 저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이거는 저는 진짜 신이 함께, 아니, 조상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사업자 유지 조건이라는 게 사람 정말 피 말리는 거거든요. 아메이 볼까요? 아메이는 SP라는 핀을 대야 직급을 유지해야, SP니 매니저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실버 프로듀서라는 SP가 되는데, 그 SP의 직급 유지 조건은 1000만 PV예요. 1000만 PV, 100만 PV가 아니고요. 1000만 PV예요. 한 개의 제품당, 보통 한 개의 제품이 이제 가격이 있으면,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있으면 60% 선에 PV가 책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 10,000원짜리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한 6000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모아서 1000만 PV를 만들어야 SP가 돼요. 자, 그럼 보세요. 1000만 PV를 만들려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1700, 1800, 1900만 원이 있어야, 1900 매출을 일으켜야 1000만 PV가 돼서 내가 SP가 돼요. 이거를 매달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이 당연히 다음 달 유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적어지는 거고요. 이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런 자격들을 계속 배출해가지고 독립을 시켰을 때 내가 에메랄드니 다이아몬드니 더블 다이아몬드 이런 핀들을 갈 수가 있어요. 뉴스킨이요? 뉴스킨을 하게 되게 되면, 뉴스킨은 그 한국 돈으로 따지기에는 약 한 400만 원 정도가 매월 필요해요. 매출이. 매월 400만 원의 그런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400만 원이지, 이거를 단연간 유지한다는 거 저희는 해봐서 알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물론 그럼 니네가 사업을 더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과연 뉴스킨을 좋게 보고 뉴스킨을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PM을 보고 되게 놀랐던 게, 오토시 6명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토시 6명?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데? 오토시 유지하게 되면 한 달에 유지하는 포인트가 12만 4,960원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한국 돈으로 12만 4,960원만 있으면, 그리고 이 회원을 5명만 더 추가로 유지하고 있으면 매니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12만 4,960원? 네, 여러분, 이 PM은, 제가 보기에 이 PM을 만드신 그 우리 소르그 회장님이 이 보상을 만들 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벤치마킹을 했었을 거예요. 여기저기 수많은 네트워크 업체들의 벤치마킹을 해서 이 어떤 게 어려운지를 알고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건지를 제가 보기에는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사업에 접목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 PM 사업의 보상이 탄생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스폰서와 파트너의 롤업이 없다. 이거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스폰서의 파트너의 관계가 역전이 된다는 의미예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역전이 된다고요? 네. 네. 김지우 그룹장님이 지금 그 저의 스폰서인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탈퇴되니까 역전이 되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하죠.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되면. 근데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내가 어떤 사업 매니저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레이스 제도, 유예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면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 위치가 바뀌어요. 제가 회원 수첩을 보고 스폰서를 쫓아가가지고, 스폰서님 이 회원 수첩에 적혀 있는 이 그레이스 유예 제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김주그룹장님도 알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때 그 당시 스폰서님은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 나중에 이제 좀 더 제가 공부 알아보니까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스폰서와 파트너의 위치가 바뀝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PM 보너스, 그 오토십만 그 매니저 유지만 하고 있으면 한 줄 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한 줄 보상만 가능하다는 걸로 여러분들의 비전을 아셔야 될 게, 뭐 그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수입을 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PM 안에 존재하고 계세요. 이 한 줄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거. 물론 한 줄 보상, 나 한 줄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렇게 기둥 라인을 만들어 놓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그 분들에게는 한 줄 라인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을 준비하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일시불 보너스라는 게 있는데, 이 핀에 이제 고위 직급 핀을 달성하게 되면 나중에 보니까 뭐 1억부터 시작해서 13억을 주는데, 여러분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로또라는 복권 제도가 있는데, 로또가 되게 되면 1년에, 아니 로또가 되게 되면 세금 이것저것 다 떼고 당첨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이 10억 정도 가져가는 로또를
PM을 하시게 돼서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 100%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100%그 직급을 가게 되면 13억이라는 매월 받는 수당 빼고요. 13억이라는 그 일시불 후원금을 로또 같은 그 수당을 여러분들은 가져갈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제가 본 PM은 이랬어요. 그리고 2023년에 대한민국 3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6천억 예상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김지 그룹장님이 그 그룹방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저희 메가피플 그룹은 이 대한민국, 아니, 그 PM의 6천억 매출의 2%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2%를 얘기하는 거는 6천억에 2%면 120억이에요. 1년 동안 6천억 중에 메가피플 그룹에서만 120억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2%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한국 PM의 매출을 떠받치는 사람이 50명이란 얘기예요. 50명이 2%씩 하는 사람 50명 있으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목표를 지금 김지그룹자님은 세우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PM은 성장을 하고 매출액을 일으킬 건데 반드시 매출액은 늘어나고 성장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 화면 안에 이 화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매출액 늘어가는 것이 다 여러분들께 되어서 이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건 누군가는 성장한다는 얘기고 누군가는 이거에 대한 보상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꼭 그 매출액과 그 보상은 여기 지금 함께 계시는 이 수백만 명의 분들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다 우리 그룹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다시 얘기지만 중국 시장의 잠재성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글로벌 실적이 합산된다는 거.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실적이 다 합산이 돼요. 자, 이 메가피플의 제가 퇴사에 대한 이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메가피플의 지금 성장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메가피플 그룹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 파란 줄은 메가피플 그룹이 일으킨 매출이고 주황색 줄은 메가피플에서 가져온 일으킨 PV예요. 우리는 이 PV에 따라서 그리고 파트너가 몇 명에 따라서 핀이 결정이 되잖아요. 대체로 매출과 그룹 PV는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당연하죠. 그 매출에 따라서 PV가 책정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가 우리 지금 3월 매출을 마감을 했어요. 1년 전에 3월이 있단 말이에요. 1년 전에 3월 달 매출이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그룹 매출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2년 3월에 매출액이 10억이에요. 3천만 원의 매출이 1년 뒤에 10억이 됐어요. 이게 33.5배라는 성장을 가져왔어요. 메가피플 그룹은 33.5배의 성장을 가져왔어요. 그것도 1년에. 김지그룹장이 얘기할 거예요. 12월에는 매출이 빵이었어요. 1월부터 뛰었다고 했어요. 1월부터 매출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매출을 그려서 지금 현재 33.5배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350%예요. 은행의 1년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은행의 1년 이자 세금 다 떼면 1%도 안 줘요. 1%예요. 1%. 자, 주식시장에서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이 한 기업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이 주식시장에 이 기업이 성공한다라고 가정하면 자 보세요. 3,350%가 뛸 거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1,000만 원이 갖고 있다. 33.5배가 1년 안에 3억 3천억이 되는 거예요. 1억을 투자했다.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 33억 5천만 원을 갖게 되는 횡재를 하신 거예요. 로또 아까 13억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벌써 한 3배를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기업이에요. 메가피플은 그룹의 이름이지만 메가피플은 또 하나의 기업입니다. 하나의 기업으로서 독일 PM의 회사와 우리는 서로 손잡고 함께 자라는 우리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기는 타 그룹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그룹이 단순히 그룹으로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하는 곳은 기업이다.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서 각자 역할을 다 충분히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33.5배의 성장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퇴사했던 결심을 했겠죠. 그러면서 저는 어떤 선을 그었어요. 그냥 단순히 사업이 잘 되니까 퇴사를 한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저는 그 DISC의 성격 유형상 저는 C타입에 해당이 됐는데 뭔가 책을 읽고 분석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분석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저만의 기법을 통해서 선을 그었죠. 이 선을 넘지 못하면 나는 퇴사할 수 없다. 근데 이 선을 저는 부의 임계점으로 봤어요. 이게 진정한 우리 그 김지구립장님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부의 임계점을 이 선을 넘어야 저는 퇴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 부의 임계점을 뚫어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김지우 그룹장님이 이 첫 번째 임계점에 부딪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계속 노력을 해줬고, 두 번째도 뭐 당연히 포기할 생각도 없었지만 두 번째도 다시 한번 시도를 했었고 다시 내렸지만 세 번째 드디어 이 임계점을 뚫어냈어요. 이 뚫어내고 나서 그래프가 날아가죠. 보죠. 이 임계점을 뚫어내게 되면 이 임계점 동안 쌓였던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응축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응축된 에너지가 나중에는 폭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성장을 이뤄냅니다. 당연히 이거에 김주 그룹장님의 얘기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겪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의 임계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왜 그러면은 김영선 당신은 부의 임계점을 중요히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누군가 던질 수가 있어요. 네. 부의 임계점은 어떤 에너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넘어갈 수 있는 단계예요. 이게 그냥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임계점을 돌파한다는 건 구조와 성질이 바뀌어요. 제가 다음 장에서 얘기할 건데 이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진짜 막 밀어붙이는, 진짜 끝까지 밀어붙이는 우직함과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이걸 계속 지속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김지우 그룹자면 이거를 계속했어요. 정말 계속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계속했어요. 세계 그 피겨 그 챔피언이 우리 김연아 선수들이 이런 말을 언급을 했어요. 물이 끓는 거는 100도씨에서 끓죠.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건 100도씨예요. 99도까지 액체였던 물이 100도씨로 바뀌는 그런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물이 기체가 되고 물과 기체는 구조와 성질이 달라요.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림이 되게 많은 책이에요. 글자 몇 자 없어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임계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책은 삶의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애벌레가 이 번데기라는 임계점을 통과를 해야 나비가 돼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 애벌레는 번데기 되지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도 많고요. 이 번데기 속에서 죽는 애벌레들도 많고 이 번데기 속에서 있다가 누군가 건드려가지고 더 이상 나비로 성장하지 못하는 애벌레들도 많아요. 근데 이 임계점을 뚫어내면 새로운 구조와 성질, 나비는 애벌레 모양도 다르잖아요. 새로운 구조와 성질로 애벌레가 다니지 못하는 세상을 나비는 다녀요. 그러면서 더 넓은 시각과 더 넓은 그런 어떤 생각과 구조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업에 임하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저는 김지우 그룹장님의 칭찬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김지우 그룹장님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퇴사를 한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김지우 그룹장님의 힘을 믿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수많은 도전과 실패와 경험을 했어요. 이 수많은 도전과 실패의 경험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어,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특히 이제 메가피플에 계셨던 분들은 저는 굉장히 그 스폰서를 전 잘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스폰서가 많은 실패와 도전과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돈 주고 못 바꾸는 그런 엄청난 자산이고 그런 큰 자산을 김주그룹장님은 갖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파트너들이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지치고 어떤 게 힘들면 너무 잘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에너지를 공유해 줄 거고 이 힘을 지금 메가피플을 잘 만난 메가피플의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타그룹 분들의 사업자분들 계시잖아요. 메가피플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김지그룹점의 큰 자산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실패 없이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그분들 당연히 축복을 해드려야 되고 축하할 일이지만 어, 김지그룹장님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해요. 스폰서가 겪은 그런 큰 자산은 이 파트너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가 마인드가 정말 남다릅니다.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중국 사업도 보면은 그 전략을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중국에서 가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그 구상에 다 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지우 그룹자님은 자기보다는 타인, 특히 파트너분들의 성공과 성장이 우선시해요. 저도 그 김지우 그룹자님의 지널러지를 보면서 지널러지는 이렇게 그 그룹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트, 글로벌 사이트를 보여지는 그 이렇게 단계를 보여주잖아요. 내 회원이 누가 있는지 그 이제 지널러지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김지우 그룹장님이 추구하는 바들 사실 그거는 제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해요. 제가 그거를 김지우 그룹장님에게 제가 그 당시 아미에서 배웠던 문화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수입은 비록 파트너가 우리보다는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갈지언정 우리는 파트너의 성공이 우선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김주그룹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같이 함께 하면 큰 성장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한국에서 자라났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말을 하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진입에 대해서 뭐 운이 좋아가지고 중국 파트너가 나타나서 뭐 중국에서 잘하면은 그럴지 몰라겠지만 내가 직접 중국 사업을 뛰겠다? 이거는 저 같은 아마 한국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중국어도 안 되거니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김지구르자님은 그렇잖아요. 김지구르자님은 제가 감히 어렵다고 하는 그 시장을 김지구르자님은 이미 손안에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자만도 하지 않아요. 충분히 뉴스킨에서 충분히 그 센터를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파트너로 뒀었던 것을 저는 옆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김주규쌤이 중국에서도 잘할 거다라는 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중국 시장을 김주규쌤은 본인의 손안에 두고 있어요. 그런 파트너, 아니 그런 스폰서를 함께 하고 있고 그런 사업자를 지금 이 줌미팅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가피플의 그룹 성장에 있어서 그 임계점을 넘었다라는 거, 그 임계점을 넘었다라는 게 김지우 그룹장이 힘으로써 넘었다라는 거고, 그거를 저는 봤기 때문에 저는 퇴사를 결정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도 뭐 많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여기서 이제 멈추기로 하고 앞으로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저는 또 다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면서 마칠까 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뭐라고요? 네,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회사 생활에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닝도 하고 매일경제신문도 읽고 독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거 했던 이유는 물론 이 메시지는 뭐 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뭔가 저는 계속 그 똑같은 회사 생활을 해서는 저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저는 김지우 그룹장님을 비선실세처럼 후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을 저는 김지우 그룹장님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한 어떤 나름의 비전을 갖고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기 싫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독서라는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 내용이 되게 많이 공감이 돼요. 어제와 똑같이 사는데 당신 그냥 나 열심히 잘 살았어. 뭐 잘 될 거야. 너 열심히 살려면 언젠가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라는 주문을 외우듯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내가 경쟁할 상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김지우 그룹장님과 함께하고 계실 분들, 그리고 지금 매일 계속 연합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죠. 연합 미팅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어제와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모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